자, 오늘은 QA 테스팅인데요. 세 번째 시간은 테스트 모델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하는 테스트 모델이라는 거는 우리가 테스트 엔지니어가 테스트를 할 때 중요한 작업이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하는 일이죠.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할 때 뭐를 근거로 삼는지, 여기 있는 이 모델을 근거로 삼는데, 여기 있는 제어그래프, 그 다음에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 특히 이제 인베디드인 경우에 그 시스템의 상태가 되게 중요해요. 어떤 상태 됐을 때 무슨 이벤트를 발생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시스템 상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거를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데, 그런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UML을 배운 사람은 아마 그 유스 케이스라는 걸 좀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용자의 어떤 스토리인데, 그 스토리에 따라서 우리가 테스트해보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모델로 삼는 주로 이제 기능 테스트에 해당하는 건데, 시나리오 그래프,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흐름 그래프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지만, 이제 특히 이제 디버깅 할 때 어디에 있는 데이터가 어디서 문제가 났다 이런 거를 우리가 확인할 때 이런 데이터 흐름 그래프를 모델로 해서 우리가 디버거 같은 걸 만들고 찾습니다. 자, 이건 우리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테스팅과 분석의 원리. 되게 상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용어는 낯설지만 그 용어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잘 알면 우리가 테스트할 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테스트 잘할 수 있고, 또 테스트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 어때서 안 되는지 뭐 이런 거는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sensitivity, 민감도죠. 그 다음에 redundancy, 중복, 그 다음에 restriction, 제한, 그 다음에 분리하는 원리, 그 다음에 이제 그 visibility의 원리, 그 다음에 피드백의 원리. 민감도라는 거는 테스트하는 입장에서는 어떨 때는 얘가 고장 현상이 나고 어떨 때는 고장 현상이 안 난다. 그러면 테스트하기 되게 어렵겠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시스템이 고장을 일으킬 때 일관성 있게 관찰 가능한 고장 현상이 일어나는 게 훨씬 좋아요. 똑같이 테스트 데이터를 넣었는데 이럴 때는 에러가 나오는데 이럴 때는 에러가 안 나와. 이거는 민감하지 않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 자체는 되게 민감해야 돼. 얘를 딱 넣었을 때 숨어있는 결함이 항상 나오면 좋죠. 그죠? 근데 이걸 넣었는데 에러가 잘 안 걸려진다. 이거는 테스트 데이터 자체도 민감하지 않은 거죠. 그죠? 이 간혹 고장을 일으키는 것보다 항상 일관되게 고장을 발생하는 게 테스트 엔지니어 입장에서 되게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 테스트 데이터를 잘 꺼내야 되고, 또 테스트 케이스의 효율이 좋아야 되고, 그다음 프로그램 자체도 우리가 그런 어떤 애매모호한 성질이 없어야 되는데, 교과서에 나오는 예인데요. 여기 지금 세 가지 스트링 복사 루틴이 있어요. 여기 스트링 카피. 얘는 스트링 카피는 왜 우리 라이브러리에 있는 건데, 여기 뒤에 있는 소스를 데스티네이션을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머들이라는 얘를 미들이라는 캐릭터 스트링에다가 갖다 넣겠죠, 그죠?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만약 여기 있는 캐릭터 스트링이 요거보다 작은 사이즈를 갖는다든지 큰 사이즈를 갖는다, 그럴 때 어떻게 되겠냐, 그런 거죠. 그죠? 얘는 지금 스트링 n 카피는 이 캐릭터 개수만큼 카피하라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스트링 카피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개수만큼 카피하라는데, 지금 여기 있는 스트링 카피는 그냥 시스템에 있는 strcpy를 그냥 이용해요. 원래 우리 라이브러리에 있는 게 어떻게 돼 있죠? 개수 계산 안 하죠. 그죠? 만약에 얘가 이 사이즈보다 얘가 작으면 어떻게 되죠? 트렁케이트 해가지고 그냥 들어가죠. 그죠? 뒤에 거 잘리고. 네, 그래서 얘는 지금
그러니까 얘는 그런데 지금 이 스트링 카피는 지금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이즈보다 작은 경우만 지금 카피했죠, 그죠? 소스가. 그러니까 타겟보다 스트링, 그러니까 소스의 요거의 사이즈가 how big보다 지금 작은 경우만 지금 카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트렁케이트한 거를 지금 잘리는 거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구현이 될 수 있죠, 그죠? 이러면 훨씬 더 얘는 민감하게 프로그램 짠 거죠. 그 다음에 뭐 스트링 n 카피 같은 거는 이제 뭐 n 개만큼 카피하도록 그렇게 만드는데, 뭐 여기 안에서 지금 그런 어레이 안에 있는 엘리멘트 하나하나씩 카피하면 되니까 뭐 이것도 이제 요거하고 같겠는데, 가능하면 버전 1보다는 버전 2가 더 릴라이어블하고 더 민감하고, 버전 2보다는 버전 3가 더 민감하겠죠, 그죠? 그래서 A의 길을 체크하고 B보다 길면은 예외를 발생해서 아예 그냥 큰 값을 가지면, 그러니까 소스가 데스티네이션보다 큰 값을 가지면 예외를 발생하도록 하면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되겠다. 그래서 버전 1은 만약에 그 사이즈보다 큰 거를, 소스가 큰 거를 카피할 때 만약에 그거를 제대로 우리가 잘 카피를 못하면 그 다음에 변수가 아마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버전 2는 너무 긴 스트링이 될 때는 그 사이즈를 우리가 정할 수 있으니까 그걸 잘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럴 때 얘 버전 2는 이게 큰 소스가 크다, 데스티네이션보다 크다는 거를 그냥 그 안에서 해결하고 아무런 통지가 없으니까 사실 이거는 조금 좀 민감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얘는 긴 스트링 저장할 때 예외 발생하도 결함 메시지를 내보내주면 확실하게 얘가 무슨 오류이고 어떤 예외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3으로 갈수록 훨씬 더 민감한 프로그램이고, 이거는 사실 덜 민감해요, 그죠? 어떤 에러가 나왔을 때 별로 그거에 대한 메시지도 없고, 뭐 사실은 에러여야 되는데 이상한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짜는 입장에서는 이게 돼야 되고, 테스트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캐치할 만한 그런 테스트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야겠죠, 그죠? 소스가 더 데스티네이션보다 크다거나, 그죠? 그런 것들을. 그 다음에 중복. 프로그램 안에는 상당히 중복된 의도들이 많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들면 클래스 데피니션에 메소드 오퍼레이션이 정의되어 있다면 그게 구현되는 쪽에도 그 오퍼레이션의 프로토타입 같은 게 한 번은 더 써지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뭐 시스템 한 부분이 다른 부분 내용을 통제한다면 일관성을 위해서 검토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테스트하는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잘 됐다, 그리고 이 부분만 체크하고 통과됐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커멘트도 될 수 있고, 또는 이제 이 중복 가능성이 있는 많은 프로그램 안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잘 이제 체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중복된 부분에 혹시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는 다르게 얘기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동작에서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결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타입 체킹 같은 거, 변수 타입을 우리가 선언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데이터 값이 제한되어 있다 그러면 가능하면 그 타입을 선언할 때 뭐 범위를 정해주든지
타입을 구체적으로 정해주든지 값의 그 내용을 정해주든지 구체적인 타입 체킹이 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예외가 있다 그러면 예외 같은 걸 미리 좀 많이 디테일하게 정해 놓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구형과 명세가 일치하는지, 이거는 사실 뭐 그 컴파일러가 다 걸러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테스트하는 입장에서는 설계서는 이렇게 해놓고 구현에서는 따르게 해놓고 이게 다 오류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체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설계에도 표현되어 있고 코드에도 있고 또 여러 문서에도 있으니까 그런 게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체크하는 겁니다. 예, 효과적인 체킹을 위해서 특성의 범위가 너무 크다면 범위를 좁히거나 좁아진 범위를 체크한다. 근데 이건 나중에 이제 우리 그 테스트 케이스 선정할 때 범위를 가능하면 이제 좁혀서 같은 취급을 받는 어떤 바운더리를 우리가 정하는 게 좋은데 네,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우리 좀 이해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아키텍처에서 상태가 없는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것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상태를 제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제 조금 이따 우리가 그 상태 다이어그램 볼 텐데 그 시스템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갈 때 그 시스템이 어떤 상태에 따라서 똑같은 데이터가 가더라도 이렇게 처리할 수 있고 저렇게 처리할 수 있고 그래요. 그런 경우는 이제 상태도 하나의 제한 요소를 생각해서 들어가는 인풋하고 같이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신호등 같은 거 생각해 보면 신호등이 사실은 그 시그널을 넣어서 불을 켜라 꺼라 그런 조절밖에 안 하는데 신호등이 빨간불인 상태하고 초록불이 들어왔을 때하고 상태가 다르니까 들어가는 인풋이 어떤 거냐도 상태에 따라서 그 결과값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뭐 아주 간단한 이뉴머레이션 타입의 예가 나와 있는데 여기 트래픽 라이트 컬러는 인티저죠. 그죠? 그래서 인트를 써서 지금 스태틱 파이널로 해서 1, 2, 3이 들어가게 지금 컨트롤했는데 이런 경우에 4가 들어와도 문제는 안 돼요. 인티저 값이니까. 그죠? 그렇지만 시스템에서는 이상한 스테이트가 됐으니까 뭐 입력은 되지만 작동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죠? 그렇지만 이뉴머레이션 타입으로 이렇게 딱 정해 놓으면 이것 값 이외에는 들어오면 바로 그냥 오류 처리가 나니까 이게 훨씬 더 제한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타입을 정할 때 예를 들면 나이라는 뭐 age라는 어떤 데이터를 넣을 때 그냥 인티저로 잡아보면 뭐 나이가 뭐 200살이 되고 300살이 되고 그것도 시스템에서는 민감하지 못하고 그냥 통과되죠. 그죠? 그렇지만 요새 뭐 뭐 새로 나오는 랭귀지들은 그 인티저 값의 어떤 레인지를 정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몇서부터 몇까지 딱 정해줄 수 있으니까 그 값을 벗어나면 다 오류가 처리가 되니까 훨씬 더 제한적이죠. 그죠? 그래서 프로그램 짤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를 테스트하는 입장에서도 정확하게 그 타입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거, 제한적으로 사용되는지 테스트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제한적인 거를 우리가 분석해 볼 때, 그거를 우리가 코드를 실행시키지 않고 특성을 분석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프로그램 보면, 예, K에 대한 초기 값이 없는데, 만약에 얘가 초기화, 요 안에서 초기화를 했으면, 뭐 K 값에 문제가 없지만, 이 안에서 초기화를 안 했다든지,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값을 나올지 우리가 확인하는 건 좀 불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프로그램 안에 있는 요소들을 체크할 때 이 정적 분석 가지고도 우리가 완벽하진 않아요.
대개 이런 여기 있는 코드가 완전히 분석이 안 되니까 이게 썸 컨디션 같은 것도 다 뒤져가고 그래야 되니까 좀 어떤 그 K의 값에 대한 어떤 레인지를 찾거나 아니면 초기 값을 지정할 때 우리가 좀 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분할의 원리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블랙박스 테스트 할 때 요걸 많이 사용하는데 입력의 범위를 여러 개 값의 그룹으로 분할해서 그 분할하는 거는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는 데이터의 레인지를 우리가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정수값을 입력해서 그거의 절대값을 구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러면 정수값에 대한 레인지를 우리가 다 해볼 필요는 없어요. 그죠? 대충 3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음의 정수일 때는 아마 부호를 바꾸는 프로그램 쪽으로 아마 컨트롤이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0인 경우는 이제 스페셜 처리를 하는 쪽으로 돼서 그냥 0으로 절대값이 나오고 양의 정수인 경우는 그냥 부호 바꾸지 않고 그냥 나갈 텐데 시스템 안에서 입력값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같은 처리를 하는 범위를 우리가 잘라내는데 그럴 때 우리가 분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퀴버런스 파티션을 뒤에 가서 우리가 블랙박스 테스팅할 때 얘기할 텐데 테스트 데이터를 가능하면 분할해 본다는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가시성의 원리인데 테스트하는 입장에서의 가시성하고 개발하는 입장에서의 가시성이 좀 달라요. 이게 좀 상반돼요. 개발하는 쪽에서는 가능하면 가시성을 제한을 두는 게 좋나요? 아니면 완전히 아무나 볼 수 있게 오픈하는 게 좋나요? 가리는 게 좋죠. 왜? 오픈해버리면 다른 사람이 내 프로그램 안에 분명히 아무거나 갖다가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값을 바꿀 텐데 그렇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 프로그램을 다 들여다봐야 되고 그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가시성은 프로텍션 하는 게 좋아요. 근데 테스트하는 입장에서는 어떻죠? 이 사람이 짠 프로그램을 이 사람이 테스트해 본다. 그러면 다 들여다보면 쉽게 값을 읽어서 제대로 됐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 이 사람 클래스 안에 전부 다 프라이빗으로 선언해 줬어. 그러면 이 사람 프로그램에서는 들여다보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뭐 테스트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설계할 때는 우리가 감추는 것이 좋지만 테스트할 때는 좀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직접 테스트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접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상속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좀 다른 이제 간접적인 방법을 좀 이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테스트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테스트 포인트를 내가 테스트해서 보이는 결과값이 뭐 텍스트 기반일 수도 있고 비트 기반일 수 있고 뭐 이런데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테스트 아키텍처를 얘기했는데 지금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사이에 얘가 지금 오가고 있는 게 뭐 HTTP 프로토콜의 어떤 커맨드 형태다. 그러면 우리가 뭐 얼마든지 그 텍스트 형태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뭐 더 로레벨로 프로토콜에서 우리가 그 포인트에서 체크해본다 그러면 비트가 왔다 갈 수 있으니까 이게 전혀 테스트할 때 우리가 메시지를 날리거나 아니면 결과값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특히 객체지향 프로그램인 경우에 프라이빗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다 만들어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뭐 퍼블릭 인터페이스를 선언하지 않는 이상 되게 어렵죠, 그죠? 그 값이 제대로 얘가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그거를 꺼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액세스하는 함수를 이제 보통 테스트용으로 우리가 미리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built-in test operation이라고 BIT라고 그러는데 BIT 오퍼레이션 같은 걸 둬가지고 이 클래스에 있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인터페이스를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API를 우리가 제공할 때 그 API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는 어떤 테스트 API 같은 것도 따로 둔다든지 또는 UI를 거치지 않고 그 테스트하는 인터페이스를 따로 만드는지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인터페이스, 테스트용 인터페이스를 노출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할 때는 이제 퍼블릭 형태로 오픈시켜 놔야 되고, 그다음 프라이빗은 직접 호출이 불가능하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내부에 있는 어떤 테스트하는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그 안에서 부르게 되죠. BIT는 분명히 클래스 안에 정의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프라이빗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우리가 개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 과정에 모은 데이터를 사용해서 테스트는 변경한다. 이게 이제 탐색적인 테스트를 할 때 이제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지금 테스트 47을, 그러니까 뭐 47번째 테스트라고 합시다. 이걸 테스트했는데 성공하면 테스트 48 나오고 실패하면 다른 쪽으로 간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테스트할 때도 로직 있죠. 지금 이 모듈이 잘 테스트되면 그 다음엔 어떤 걸 하고, 이게 안 되면 뭐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어떤 그 테스트 결과가 다음번 테스트 동작에 영향을 주는 그런 피드백으로 하는 그런 형태예요. 여기 지금 클래스 A가 다른 클래스보다 더 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으면 결함을 많이 가진 A 클래스를 더 많이 테스트해보는 그런 형태. 그 다음에 뭐 이제 사후 분석이라고 해서 어떤 릴리스한 후에 테스트 프로세스를 우리가 어떻게 개선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정리해보고 뭐 이런 작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 작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됐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이제 그 리뷰해보는 그런 거요. 그래서 정리하면 가끔 고장 나는 것보다 항상 고장 나는 게 더 난데, 그러려면 시스템도 민감해야 되고 테스트 데이터도 민감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 안에는 여러 중복된 의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명시가 되고 그거를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문제를 더 직관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데이터에 대한 범위를 좁혀 나가면서 우리가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제한적이어야 된다. 분할해야 된다. 같은 취급을 받는 데이터, 테스트 입력 데이터를 나눠본다는 거. 그 다음에 정보를 접근할 수 있어요. 우리가 테스트하니까 그 접근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제공하든지.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할 때 여러 가지 경험을 얻은 교훈을 우리가 계속 그 피드백 형태로 우리가 적용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결함을 우리가 마치 우리 뭐 증거 가지고 탐사하는 것처럼, 수사하는 것처럼 이런 결함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는 어떤 데이터를 알려봐야 더 결함을 더 찾기 쉬운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 탐색적으로 테스트를 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피드백 원리라는 게 적용이 됩니다. 자, 거기까지 좀 끊었다 할까요? 자, 그 다음에 테스트 모델인데요. 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테스트할 때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를 꺼낼 때 기준으로 삼는 어떤 모델들. 그래서 그 좋은 모델은 단순해야 되고요. 그리고 모델이 복잡하면 거기서 뭔가 우리가 꺼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 다음에 간결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꺼낼 수 있으면 좋은데 프로그램이 되게 복잡하고 지저분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간결한 어떤 내용을 모델링하겠다는, 추려가서 좀 내서 표현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모델을 보면 우리가 그게 어떻게 돌아갈지 예측이 가능하고, 또 이 테스트 데이터를 날렸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뭐 그런 것도 대충 예측이 가능한 모델이 좋고요.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 그러니까 모델에서 우리가 뭐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그게 나중에 프로그램 안에서 어떤 스테이트먼트로 이렇게 연관이 된다든지, 그러니까 모델에서 어떤 고장으로 진단된 건 시스템에서 똑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충분히 일반적인 거. 예를 들면 뭐 이게 뭐 비즈니스 쪽은 잘 모델링 하는데 뭐 인베디드 쪽은 안 된다. 이런 건 안 되고 어느 거나 좀 비슷하게 다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조건을 잘 만족하는 모델을 한
4개 정도 소개하는데 이미 여러분들이 이거 알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그 모델이 그래프로 되어 있어요. 그래프라는 거는 우리 그 예전에 배웠던 것처럼 노드와 간선의 집합이죠, 그죠? 근데 프로그램 안에 나와 있는 거는 항상 그래프 중에 방향성이 있는 게 많은데 왜 그러냐면 실행의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먼저 실행되고 그 다음에 얘가 실행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상태가 있다면 상태가 얘가 있다가 그 다음에 다른 상태로 옮겨간다는 그런 어떤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의 다 방향성이 있는 그래프를 우리가 사용합니다. 자, 소프트웨어 실행이라는 거는 어떤 액션에 의해서 변경되는 일련의 상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뭐 우리 지금 저기 도서관 들어가는데 자동 개폐기, 자동 문을 컨트롤하는 시스템이 있다. 또는 엘리베이터에 컨트롤하는 시스템이 있다. 그런 거는 다 뭐죠? 밖에서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자동 문 앞에 누가 이렇게 탔을 때 센싱이 되니까 그 어떤 센싱 됐다는 어떤 이벤트에 의해서 시스템이 문을 열거나 그런 상태 변화죠. 그죠? 그래서 문을 열고 있다가 사람이 지나가서 그 에어리어에 또 센싱이 안 돼서 벗어나면 이제 문을 닫거나 이런 어떤 오퍼레이션의 연속이고 그때 시스템이 어떻게 상태가 변화되는지 그걸 우리가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 안에 이런 내용을 시스템 액션과 상태를 표현하는데 액션은 우리가 노드에 표현해요. 그리고 간선에는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한 가지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상태를 노드에 표현하고 액션은 간선에 표시하는데 옵션 2의 방법이 훨씬 더 많이 쓰여요. 그래서 뒤에 우리 인베이드 할 때 다 이런 형태로 할 겁니다. 그래서 옵션 1은 이제 그 노드에 어떤 액션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마치 여러분들 예전에 뭐 흐름도 같은 거 우리 배웠을 텐데 이게 이제 흐름도예요. 그러니까 액션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거에 흐름, 액션이 요거가 진행되고 그 다음에 뭐가 진행되는 그 순서들이 그래프로 그려지는데 그게 이제 제어 흐름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트 머신은 노드의 상태가 표현되고 그 상태 변화를 나타내준 액션과 그 다음에 액션에 대한 결과가 이런 식으로 표시돼요. 노드에. 그래서 여기 지금 트랜지션에 표현되는 요 슬래시는 얘는 인풋이고 얘는 아웃풋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뭐 엘리베이터가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냥? 올라오고 있는데 어느 층에서 버튼을 누르면 계속 뭐 올라가지고 그 층에 오면은 뭐 문을 연다든지 그 어떤 작업의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어 그래프를 먼저 보면 되게 제어 그래프는 그 안에 그 액션 부분 노드에 나오는 내용이 되게 함수의 어떤 단일 함수나 아니면 단일 함수가 그 구현된 어떤 코드 블럭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간선의 경우에는 그 다른 함수를 부르는 거, 그래서 뭐 호출해서 다른 액션이 취해지는 거, 그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수 간의 그래프는 이제 그 여러 메소드에서 호출하는 순서를 나타내는데 이제 함수 내부 그래프는 그 안에 노드 안에 있는 내용이 전부 이제 그 스테이트먼트들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single entry, single exit에 그러니까 그 어떤 컨트롤이 한 군데로 들어가서 전부 다 나올 때도 리턴 문장 한 개로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가 제일 우리가 일반적인데 되게 그런 형태의 흐름 그래프를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드에 들어가면 노드 안에 모든 문장이 수행됐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예외 처리의 경우는
그 노드에서 빠져나오는 경우인데 이제 제대로 돼서 익시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익셉션 코드를 가지고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익셉션이 있으면 분명히 엔트리가 2개 이상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정상적인 경우에 빠져나올 때 익시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익셉션 처리했을 때 익셉션 코드를 가지고 이제 빠져나오는 경우 2가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선은 다음에 수행되는 걸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혹시 다중 진입점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여러 갈래길에서 선택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문법을 같이 대비해서 보면 요게 이제 노드고 노드 안에는 이런 식의 어떤 스테이트먼트 하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조건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제 false면 이쪽에 블럭이 실행되어 있고 true인 경우에 이쪽으로 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모여서 이제 흐름이 이렇게 넘어가는. 스위치인 경우에는 조건에 따라서 이제 막 갈라져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break라는 거는 그 이쪽 케이스에서 빠져나온 걸 의미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고요. while block 같은 경우는 이제 조건에 의해서 계속 루핑되고 어떤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이제 빠져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자바 프로그래밍 같은 거를 이제 이걸 보고 우리가 그냥 테스트 케이스를 짧으니까 찾아낼 수도 있는데 대부분 이 실행 흐름을 그래프 형태로 그리면 훨씬 더 그 실행 흐름을 우리가 캐치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제어 흐름 그래프를 찾아내는 게 이제 연습이 돼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런 거는 문자 하나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뭐죠? 문자 3개죠, 그죠? 의미가 얘 어사이먼트 먼저 하고 얘 조건에 의해서 이쪽으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이 조건이 계속 만족되면 이제 인크리먼트 하고 그 다음 스텝으로 쭉 넘어가니까 얘를 노드 3개로 잘라서 그래프에 표현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얘가 하나의 문장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코드 블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흐름 그래프를 그릴 때는 스테이트먼트 하나하나를 노드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블럭 형태는 그냥 노드 하나로 그리는 게 훨씬 좋아요. 이 사이에 뭐 갈리는 게 없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조건이 갈리면 for loop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for loop 안에 지금 아까 보니까 if 문장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지금 2개로 나눈 거예요, 그죠? 그래서 true, false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아까 우리 조건이 만족될 때 인크리멘트가 있었죠, 그죠? 분명히 아까 여기 for 문장에 요거잖아요, 그죠? 요건 따로 떼가지고 이 밑에다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컨디션이 false로 체크되면 이제 빠져나가도록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를 어떻게 찾으면 되나요? 뒤에 가서 우리 화이트박스 할 때 또 나오겠지만 이렇게 해서 이 조건이 만족되면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가는 거 하나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몇 개죠? 다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서 이쪽에 true가 됐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하나.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이쪽 false로 갔다가 true가 되는 둘.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 셋. 그 다음에 여기에 컨디션이 만족 안 되는 것도 해야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 넷.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의 여기 있는 스테이트먼트가 다 한 번씩은 가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 있는 이 컨디션도 사실은 true, false 양쪽이 다 체크가 돼야 돼요. 그런 것까지 다 되는 걸 우리가 브랜치 커버리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한 4가지가 필요할 거예요. 그건 나중에 우리 화이트박스 할 때 다시 해보고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찾아내는 테스트 경로를 찾아내는 거가 필요합니다. 예, 제어 흐름에서 주의할 점은 여러 개의 분기가 있을 때
스위치 문장이 사용될 때 각각의 분기가 다 체크돼야 되고 브레이크 문장이 있고 없으면 제어는 달라진다. 아까 우리 이게 만약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쫙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죠, 그죠? 그 다음에 if 문장이나 뭐 for 문장 같은 경우에 for 문장인 경우에 이제 그 세 개의 분리된 부분으로 나눠 가지고 우리가 문장을 표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복합 조건인 경우 이제 뭐 컨디션 안에 and로 연결되어 있다, or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이 그 조건에 대한 모든 컨비네이션을 우리가 다 해볼 건지, 아니면 전체를 하나의 컨디션으로 봐서 그냥 true, false가 되는 걸 해볼 건지에 따라서 우리가 또 커버리지가 달라집니다. 그 복합 조건일 때 우리가 체크하는 게 훨씬 더 좀 복잡해집니다. 이거죠, 그냥 복합 조건일 때. 지금 이 컨디션의 전체적인 거에 true, false만 본다 그러면 얘가 전체적인 거가 true가 될 때, 그러니까 true가 되는 경우는 뭐 얘가 true가 돼서 되는 경우, 얘가 true가 돼서 되는 경우, 이게 두 개가 다 true 되는 경우, 세 개가 다 한꺼번에 다 true죠. 그 다음에 false가 되는 경우는 이제 뭐 요거 하나가 false가 되는 경우일 텐데, 이제 결국 이거 전체에 대한 거를 true, false만 볼 거냐, 아니면 요 하나하나를 우리가 true, false 다 조합을 체크해 볼 거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더 설명하면 여기는 A가 너일 때하고 아닐 때하고 두 개만 체크하면 사실은 여기 있는 전체 컨디션에 true, false가 체크는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 얘가 체크가 안 돼. 여기에 만약에 A.sum 메소드를 써야 되는데 A.D 메소드를 썼다. 그런 경우에 체크가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분명히 이런 복합적인 경우에는 앞뒤에 있는 컨디션이 다 만족되도록 하는 게 좋은데, 그건 뒤에 가서 이제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자바인 경우에 이제 exception 처리가 중요한데, 이 런타임 익셉션을 상속받은 거 이외에 예외 처리를 선언해야 되는데, 이제 이거가 어디 써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그 익셉션 처리하는 부분이 많이 달라지는데, 이럴 때 런타임 익셉션에 상속받은 예외는 따로 우리가 선언될 필요가 없고, 요런 경우 null 포인터 또 arithmetic 예외 처리, 이런 경우는 우리가 예외에 대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게 예외 처리가 지금 여기 예제가 없는데, 다음번에 아마 우리 따로 요 예외 처리에 대한 건 따로 아마 설명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건 아까 우리 했었죠. 그 제어 흐름 그래프에서 실행 경로를 찾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아까 여기서는 지금 4개가 아니라 5개구나. 그죠? 왜 5개냐면, 지금 아까 우리 한 거는 여기서 가다가 들어가지 못한 거, 요거에 대한 처리를 안 했는데, 그죠? 요게 지금 빠졌을 거야, 아마. 그래서 1, 2, 7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1, 2, 3, 4, 6, 2, 7. 1, 2, 3, 4, 6, 2, 7. 이렇게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1, 2, 3, 4로 갔다가 이쪽으로 나가는 거. 그죠? 그거는 1, 2, 3, 5, 6, 2, 7. 1, 2, 3, 5, 6, 2, 7. 이거죠. 근데 이제 4부분을 안 들어갔는데 4부분에 들어가서 5, 6, 2, 7로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for 문장 안에서 2번 이상 도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경로의 수가 이제 이렇게 5개가 나와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여기 그 for 루프 안에 있는 거를 한 번만 들어가는 거 이외에 다수에 들어가는 것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이제 5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선택된 경로에 대해서 그걸 구동시키는 데이터를 우리가 찾아가지고 요걸 한번 쫙 실행해보고 예상되는 결과를 파악하면 프로그램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나 아니면 스테이트먼트가 다 체크가 되겠죠. 자, 거기까지 설명을 조금 쉬었다 합시다. 한 10분 쉬었다 할게요. 자, 계속해서 그 테스팅 모델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제 그 플로우 그래프들이 이제 그 한 모듈 내 함수 하나 안에서 얘기는 이제 커버가 되는데, 그럼 함수를 벗어나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호출 그래프라고 해서 호출하는 메소드 사이의 어떤 관계를 그래프로 그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지금 얘가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체크라는 메소드 안에서 팩토리를 부르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지금 클래스 S 안에서 f라는 게 define 돼 있고, 요 안에 이제 이런 문장이 들어가 있고, 이 안에서도 지금 C 팩토리 안에서 지금 뭔가 다른 거 부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뭐 한 사람이 짠 게 아니라 클래스 여러 개가 이제 다른 사람이 짠 덩어리라고 할 때 그거 사이에 어떤 관계를 지금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면 지금 메인 밑에 A 체크가 있고, 지금 메인이라는 거에서 지금 A 체크를 부르고 있죠, 그죠? 그리고 A 체크에서 지금 팩토리하고 who하고를 부르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체크 안에 A 팩토리하고 C 팩토리하고 who라는 걸 부르고 있는데, 요게 지금 my C라는 게 어떤 거냐에 따라서 지금 my C가 C 타입인데, C가 지금 여기 사실 여기 익스텐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C 타입이고 여기 있는 S도 지금 C 타입이라고 할 수 있죠, 폴리모피즘으로. 그러니까 그런 폴리모피즘인 경우에 이제 이 그 다형성 때문에 정확한 메소드를 그냥 그 스태틱하게 그리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뭐 그 동적인 바인딩 때문에 이제 C 후가 될지 S 후가 될지 모르니까 이제 코드를 읽으면서 이제 그거를 만약 C가 C라는 클래스의 객체면 C를 부를 거고, 그 다음에 C가 이제 S라는 객체의 타입의 객체라고 그러면 이제 S 후가 불릴 건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C 안에 메인에서 지금 who와 bar를 지금 호출하고 있는데, 지금 요 who와 bar 안에서는 두 개 다 depend를 지금 호출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제 메인 모듈하고 다른 그 사이에 관계를 지금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문맥과 호출 그래프라는 게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 그 동적으로 그린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정적으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C의 어떤 객체 타입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은 건데, 지금 요거는 다르게 그린 거죠, 그죠?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파라미터 값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지금 구체적인 거, 실제 실행될 때의 동적인 거를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who라는 거를 불렀을 때 이제 여기 파라미터가 넘어가면 depend를 부르는데 이제 이런 형태로 불러질 거고, 그 다음에 bar라는 거 부를 때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파라미터 넘어갈 거라니까 이제 이런 흐름을 우리가 다 체크해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그린 거고, 얘는 지금 그 실행되는 순서대로 그 인스턴스 하나하나를 다 그린 건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거, A에서 이거,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여기서 이거, 여기 이거, 이렇게 네 가지 우리가 체크해 보면, 여기는 이 제너럴한 함수의 호출을 우리가 다 테스팅해 봤다고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개는 이제 우리가 그 테스트하는 모델을 이렇게 그래프로 그리면, 이 그래프로 그린 거를 이렇게 다시 트리 형태로 우리가 쫙 펼치면 이 테스트할 수 있는 어떤 조합을 우리가 다 찾아낼 수 있어요. 뒤에 가서 우리가 그 상태 다이어그램을 보일 텐데, 그 상태 다이어그램은 되게 이런 그래프 형태거든요. 그 그래프 형태로 나와 있는 이런 거를 이제 처음에 스타트 스테이트부터 파이널 스테이트까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조합의 그 유일한 조합들의 쌍, 그거를 우리가 다 체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재기 호출이 있는 경우에는 되게 문제가 되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 안에서 또 재기 호출을 하면 또 그만큼 또 이 가닥이 여기서 이제 호출하는 게 얘만 아니라 재기 호출까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그걸 다 다루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모델이 작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쫙 트리 형태로 펼쳐가지고 우리가 파악을 합니다. 예, 거기까지가 이제 그 우리 컨트롤 플로우고, 두 번째는 스테이트 머신인데, 스테이트 머신은 이 똑같은 그래프지만 그 노드 안에 시스템의 스테이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스테이트의 변화를 나타내는 트랜지션에는, 이 간선에는 어떤 입력과 출력이 액션으로 나타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분명히 그래프에서 시작 상태하고 종료 상태가 분명히 스페셜한 스테이트로 나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항상 일반적인 아주 그냥 아주 프리미티브한 오토마타를 얘기하면 거기에는 변수라는 걸 허용을 안 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그런 걸 집어넣어 가지고 프로그램 안에서 그 표현할 수 있게 만든 게 이제 확장된 유한 상태 머신인데, 이 스테이트 머신은 이 두 가지가 꼭 만족돼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완벽성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상태에 대해서 모든 입력에 대한 트랜지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만약에 우리가 신호등을 생각해 보면, 신호등이 빨간불이 켜진 상태, 그 다음에 뭐 황색불이 켜진 상태, 초록불이 켜진 상태, 뭐 화살표가 붙어진 상태, 다 상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각 상태에 대해서 빨간불을 켜라든지, 그 다음에 화살표를 켜라든지, 이런 입력이 나올 수 있는 모든 조합이 있을 텐데, 그 조합이 다 표현이 돼야 우리가 테스트할 수 있겠죠. 이게 표현이 안 되면 어떤 입력이 들어왔을 때 어느 상태로 가라는지가 우리가 모델이 안 나타나니까 테스트하기도 어렵고 구현하기도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우선은 모든 상태에 대해서 모든 입력이 다 어떤 상태로 가야 되는지 그게 나타나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디터미스틱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상태에 있는데 이런 입력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반드시 어떤 하나의 상태로 가야지, 어떤 입력이 들어왔을 때 이쪽 상태로 갈 수도 있고 이쪽 상태로 갈 수도 있고, 그 결정성이 없으면, 하나로 결정되지 않으면 이거는 테스트하기도 어렵고 프로그램 짜기도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호등에서 지금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 파란불을 켜라는 어떤, 그러니까 파란불이 켜지려면 시간이 이제 한 30초가 흘러야 된다. 그러면 30초 흐른 다음에 초록불이 켜져야 된다는 하나의 스테이트로 표현이 돼야지, 만약에 초록도 갈 수 있고 황색도 켜질 수 있고 뭐 두 가지 상태로 되는 뭐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모델도 문제가 있고 우리가 테스트할 때도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지금 출입문 경보 센서로 한번 표현을 해볼 거예요. 이건 나중에 우리 그 상태 머신 이용한 테스트에서도 그대로 쓸 건데, 지금 출입문에 두 개의 모션 센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출입문에 도어 1이 있고 도어 2가 있고 각각 센서가 하나씩 있다는 거죠. 그러면 범위 안에 누가 들어오면 센서가 감지돼서 그게 이제 도어 1이나 도어 2에 알려진다고 하죠. 그리고 센서에 입력이 되는 게 이제 그 누가 감지가 되면 P라는 이벤트가 발생되고, 만약 거기서 누가 빠져나가고 없으면 A라는 이벤트가 발생된다고 하죠. 그러면 도어가 두 개니까 둘 다 아무것도 센서가 안 된 상태가 있고, 도어 두 개 중에 도어 1만 센싱이 된 상태가 있을 거고, 도어 2만 센싱이 된 상태가 있을 거고, 두 개가 다 센싱된 상태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각각의 상태를 왔다 갔다 하게 하는 이벤트는 아무것도 센싱이 안 됐다가 도어 1이 센싱되면 only 1으로 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인풋이에요. 플러스 1이. 그러니까 플러스 1 첫 번째 도어가 센싱된 상태고, 그 다음에 그걸 표시를 어떻게 하냐면 센싱된 도어 1이 지금 P라는, 이게 누가 들어왔어라고 프레젠스라고 지금 아웃풋 뭐 불을 켜준다든지 그런 거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지금 만약에 도어 2가 센싱 되면 이쪽으로 가겠죠. 그죠? 아, 여기. 여기서 이제 도어 2가 이제 만약에 absent 된 상태라 그러면 일로 가겠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만약에 도어 1에 지금 사람이 그 센싱이 누가 나갔다 그러면 absent 상태로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그 그래프로 표현하고, 각각 요게 이제 화살표가 트랜지션이고 각각의 상태가 시스템의 어떤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앞에 나온 그 그래프를 그대로 표로 표현하면 요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none에서 이벤트가 도어 1이 센싱된 상태의 다음 스테이트, 그게 only 1이죠, 그죠? 그리고 아웃풋은 P죠, 그죠? 아까 우리 none에서 이쪽으로 갈 때 아웃풋은 P고 이벤트는 플러스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none에서 만약에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센싱이 1이 됐는데 예, 요 경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센서 1이 지금 오프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요 경우는 지금 뭐 도어 1이 센싱이 안 됐으니까 뭐 여기 더 이상 여기 들어와도 뭐 다 하나도 안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한 상태에 대해서 모든 스테이트가 다, 모든 입력이 다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컴플리트하다고 할 수 있죠. 여기에 만약 방이 하나라도 안 채워져 있으면 이거는 컴플리트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예, 비어 있는 경우는 이제 이게 컴플리트하지 않다는 얘기인데 모두 다 채워져 있죠, 그죠? 지금 여기 only 1에서도 4개의 인풋이 들어왔을 때 다 다음 상태가 어디로 가는지 다 나와 있고, 2도 그렇고, 그죠? both도 그렇고 다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요게 지금 디터미니스틱 한 거요? 아까 우리 디터미니스틱은 뭐죠? 어떤 상태에서 어떤 문자 입력이 들어왔을 때 다음에 가야 되는 스테이트가 정해져 있어야 되죠. 두 개면 안 되죠, 그죠? 근데 여기 있는 이 테이블을 보면 next 스테이트가 두 개인 게 있나요? 다 하나죠. 그죠? 이런 경우에 이제 디터미니스틱 한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을 이제 대개 우리가 임베이드 시스템에서 쓰는데, 예, 이 그 이벤트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이런 여기 있는 이 어떤 센싱이 됐다든지 시간이 흘렀다든지 이런 것들 다 이벤트고, 그 다음에 그때 시스템의 상태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같은 입력이 들어왔을 때도 넌이 될 때 다음 상태나 only 1이 있을 때 다음 상태가 여기는 뭐 같았는데 하여튼 뭐 only 2일 때 다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시스템의 상태가 입력 값이 어떤 거에 들어왔다에 따라서 좌우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예, 우리가 이제 우선 테스트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스테이트 머신을 우리가 그 요구에 대해서 정확히 그걸 표현했는지 잘 체크도 해봐야 되고, 그것대로 구현됐는지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상태 머신으로 체크한다는 얘기는 이제 주로 이제 요 소프트웨어 구현이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과 제대로 되어 있는지 체크해보기 위해서 이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를 꺼내고, 그거를 실제 소프트웨어 구현된 거 안에 계속 이벤트를 발생해보고 스테이트를 체크해보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확장된 유한 상태 머신은 이제 그 원래는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 안에 이제 여기에 이런데 이제 인풋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이제 여기에다 이제 인풋 표시를 다 해가지고 변수를 쓸 수 있게 만든 게 이제 확장된 상태 머신입니다. 그래서 입력 변수에 대한 거를 더 추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매개 변수도 가질 수 있게 하는 거.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여기 있는 여기에 뭐 어떤 상태에서 이 이벤트가 상태가 변화될 때 여기에 이제 뭐 메시지 호출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함수 이름하고 파라미터 같은 게 들어가겠죠, 그죠? 그리고 그거에 결과 값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형태로 프로그램의 내용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그래프로 확장한 거를 우리가 확장된 유한 상태 머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트랜지션이 나타날 때 어떤 조건 값을 우리가 줄 수도 있어요. 이제 이걸 가드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트랜지션이 일어나는데 이런 조건이 만족되면 트랜지션이 일어나라. 그러니까 항상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확장된 머신 형태는 상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태 변화를 일으키는 그 상태 머신에 관련된 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태 변화를 일으키는 트랜지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는 주로 상태 변화를 일으킬 때 어떤 인풋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이벤트가 일어나서 어떤 상태 변화를 일으켜야 할 때 어떤 조건들. 그래서 주로 이제 어떤 그 트랜지션 안에 조건들이 나타나지고, 그 다음에 다음 상태는 어떤 트랜지션이 일어날 때 화살표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 이벤트가 일어나서 그 다음에 결과 상태가 되는 거. 그걸 우리가 넥스트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베이터에서 지금 엘리베이터 박스가 1층에 서 있다. 그런데 3층에서 누가 버튼을 하나 내려간다고 눌렀다. 그러면 버튼 누른 게 하나 이벤트죠, 그죠? 그러면 엘리베이터 박스가 1층에 있을 때 3층에서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돼야 되죠? 올라오는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계속 엘리베이터의 모터를 감는 상태가 돼야 되죠, 그죠? 그러다가 이 엘리베이터 박스가 3층에 있는 센서에 딱 도착할 무렵이 되면, 센싱이 되면 모터를 세워야 되죠. 그런 상태, 모터를 멈춘 상태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죠?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3층에 쓰면 그 다음에는 문을 여는 상태가 돼야 되고, 뭐 그런 식으로 그런 어떤 조건과 액션의 조합들을 우리가 이 상태 머신 안에 쭉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상태 천이 모델이라고 하고요. 상태 천이 모델 안에는 항상 초기 상태가 있어야 돼요. 시스템이 제일 처음에 위치해야 될 그런 상태, 이니셜라이즈 된 상태. 그래서 마치 우리 객체장에서 우리가 생성자 호출하는 개념하고 유사하죠, 그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처음에 객체 만들면 시스템,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같은 거 다 이니셜라이즈 하고 그러면 뭐 1층에서 대기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초기 상태는 대개 시스템이 스타트 될 때 한 번 있고 대개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상태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초기 상태를 계속 머무르는 일은 없고요. 그 다음에 액션에 보면, 화살표에 보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출력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날 때 어떤 동작을 하거나 아니면 결과값을 내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3층으로 버튼이 눌려지면 버튼이 눌려짐과 동시에 모터가 감기게 되는 결과가 있고 버튼이 눌러졌으니까 버튼에 불을 켜라는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런 것들 다 액션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요게 이제 확장된 상태 머신인데 여기 보면 다 변수들이나 함수들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료 구조에서 많이 배웠던 스택인데 처음에 스택이 이니셜라이즈 되면 이렇게 사이즈가 제로이고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스택이 하나 만들어지면 스택의 안에 엘리멘트가 하나도 없는 empty 된 상태죠. 그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만약 푸시가 되면 스택의 사이즈가 늘어나면서 엘리멘트가 하나 추가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직 완전히 스택이 풀이 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이 상태에서 계속 우리가 푸시가 일어나면 맥스 마이너스 1까지는 계속 이 상태에 있는 거죠. 그죠? 있으면서 계속 애드되고 만약에 맥스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하나 애드되면 풀이 된 상태로 가겠죠. 그죠? 그래서 분명히 푸시가 일어날 때 이 조건이 만족되면 여기에 계속 머물고 이 조건이 만족되면 이쪽 상태로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푸시지만 지금 상태에 따라서 저걸 가드라고 그러는데 그 상태에 따라 달라져요. 그죠? 그 다음에 그거 후에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 엘리멘트가 추가되고 스택에 사이즈가 하나 늘어난다는 거. 그 다음에 풀된 상태에서 우리가 푸시를 하더라도 스택은 꽉 찼으니까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되죠. 더 집어넣으면 안 되죠. 그죠? 그때 그냥 에러 메시지를 내보내준다는 거고요. 여기서 팝하면 이쪽으로 갔다가 마지막에 한 개 뺄 때 이제 empty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스택의 유한 상태 머신입니다. 자, 이 유한 상태 머신이 지금 컴플리트한가요? 아까 컴플리트라는 거 뭐라고 그랬죠? 어떤 상태에서 입력 값이 들어올 때 입력의 조합이 다 판단되는지. 그러면 empty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게 푸시, 팝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푸시, 팝 다 있죠. 그죠? 근데 여기서도 푸시, 팝 다 있나요? 푸시, 팝 다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조건에 따라서 좀 다른데.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뭐 complete하고 deterministic 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지금 deterministic 할 거예요. 푸시가 지금 두 개지만 조건이 지금 다르잖아요. 그죠? 그 조건이 만족되면 사실 갈 수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게 지금 스테이트 머신이고 이제 인베디드 시스템에서는 되게 중요하고요. 나중에 우리 컨포먼스 테스팅 할 때 그때 이제 인베디드 기반의 그런 상태 기반의 테스트를 배울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유스 케이스에 대한 건데 이거는 아까 나왔던 그 컨트롤 플로우하고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사용 사례 안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나오는데 그 이벤트들이 노드로 표현되고 플로우 차트처럼 간선 안에 어떤 그 이벤트의 흐름이 다 나타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안에는 조건과 반복 이런 게 흐름도 하고 똑같이 표현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시작 노드에서 종료 노드까지의 경로. 왜 우리 그 저기 UI에서 로그인을 지금 우리가 사용 사례로 이렇게 적어보면 예, 뭐 사용자가 이거는 뭐 키오스크 같이 우리 현금 인출구 같이 카드를 입력하고 거기에서 패스워드를 넣고 그래서 인증이 돼가지고 다 되면 환영 메시지를 띄우고 그 다음에 ATM 같은 기계에서 다
로그온이 되면 카드를 배출하는 그런 만약에 시나리오가 있다 그러면 이 시나리오를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면 몇 가지 다른 경로가 있는지 파악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저 시나리오에서 성공하는 케이스만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만약 패스워드를 잘못해서 신원 검증이 안 됐다 그러면 로그온이 안 되는 경우도 생기겠죠, 그죠? 그것도 다 해봐야 되니까 지금 여기 보면 1번, 그 다음에 2번에서 지금 뭐 핀을 뭐 3회까지 3번 패스워드를 잘못하면 트라이를 했다가 4번 이상이 되면 더 이상 못하게 하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카드를 입력했는데 얘가 정상적인 카드가 아니야. 그러면 패스워드 묻지도 말고 지금 빠져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이것도 해보고, 그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카드를 넣었다가 패스워드를 몇 번, 한두 번 잘못된 경우도 해보고, 패스워드를 제대로 해서 지금 빠져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뭐 4번 이상 해가지고 성공 못하고 로그온 못하고 빠져나오는 경우, 그 경우도 해봐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요 대안 흐름이라는 게 정상적인 사용 흐름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흐름이 됐을 때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런 게 지금 나타낸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카드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뭐 일로 가서 빠져나올 거고, 그죠? 그 다음에 4.A 같은 경우는 일로 가는데 얘가 패스워드가 안 맞아가지고 다시 묻고 그러다가 만약에 시도 횟수가 4번 이상이 되면 일루가 안 가고 일루 가는 경우죠. 자, 거기까지가 이제 유스 케이스 시나리오 흐름에 의한 건데, 시나리오 흐름은 대개 이제 시스템 레벨에 테스트할 때 이제 이런 걸 많이 쓰고요. 이제 모듈 단위 할 때는 아까 우리 제어 흐름 같은 거 그런 걸 많이 씁니다. 화이트박스.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데이터 흐름인데 이거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디버깅하는 툴들이 이런 모델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모델도 소개하는데요. 예, 요거는 그래프 안에 표현된 노드 안에 표현된 게 제어흐름하고 조금 달라요. 제어흐름은 아까 프로그램에 액션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요거는 데이터 플로우는 그 안에 자료의 의존성 같은 게 화살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요 데이터 흐름을 쓰는 이유는 변수가 지금 쓰이고 있는데 이 변수가 어디서 정의되는지, 또 이 변수가 지금 정의되고 사용되지 않는 곳이 없는지, 그 다음에 정확하고 예상된 정의로부터 가지고 오고 있는지, 그 다음에 주어진 자료의 의존성을 유지해서 코드를 최적화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낼 때 프로그램 스테이트먼트 같은 거를 그래프로 나타내고 그래프에서 어떤 자료의 의존성들을 표현합니다. 어디서 디파인 됐고 어디서 사용됐는지. 그래서 여기 지금 정의라는 거하고 사용이라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지금 여기 어사이먼트 문장에서 이 뒤에 있는 A는 A라는 값이 사용된 거죠. 그죠? 그 앞에 있는 A는 뭐예요? define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define 된 건 뭐죠? 값이 변경되는 부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문장 만약 어느 프로그램에 썼다 그러면 이 문장에서는 A가 정의도 되고 사용도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 변수가 매개 변수로 사용됐다. 메소드 헤더에. 그럼 그런 경우는 값이 전달됐으니까 얘는 define 된 부분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입력된 문장. 어떤 값이 지금 scanf에서 읽어왔다. 그럼 얘는 define 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디폴트 값으로 선언되어 있다. 이런 것도 다 define 된 부분. 그 다음에 use 된 부분은 뭐냐면 값이 읽혀지기만 한 부분. 그러니까 보통 어사이먼트의 오른쪽에 있다든지 조건문에 썼다든지 배열 인덱스가 결정됐다든지 리턴 문제를, 이런 거는 값이 변경되는 부분이 아니라 값이 이용된 부분이죠. 그죠? 또 출력문이라든지 매개변수 전달했다든지. 예, 그래서 이제 이거
지금 x, y라는 변수가 맨 위의 문장에서 사실 define 된 부분이죠. 그죠? 그리고 요거는 뭐야? 얘도 temp도 define 된 부분이죠. 그죠? y도 여기에서 define, 여기는 y가 define 된 게 아니라 이거는 assignment가 아니라 이게 그냥 컨디션 체크니까 얘는 사용된 부분이죠. y가. 그다음 여기 요 문장에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x, y는 여기서 사용됐고 temp는 뭐죠? define 된 부분이죠. 그죠? 그다음 여기 문장에서는 y가 사용됐고 x는 define 된 부분, temp는 사용됐고 y가 define 된 부분.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프로그램하고 있는데 y라는 값이 조금 이상해. 그러면 찾아야 될 부분은 뭐죠? 여기서부터 여기 값이 이상해. 그러면 얘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얘가 영향을 미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의 영향은 어디서 미쳐요? 얘가 미치겠죠. 그죠? 이거는 갖다 썼으니까 얘 값은 여기서 변경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얘의 변경을 일으키는 부분은 얘가 변경시킬 거라고. 그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얘도 갖다 쓰기만 했지 이 값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가 백워드로 트래킹해서 이 값의 변경이 일어났을 때 그거의 원인을 찾아가게 하는 그런 모델이 되는 게 데이터 플로우입니다. 그래서 정의와 사용되는 관계를 그래프로 그린 것이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이고, 이 정의된 시점에서 사용된 시점까지 기본적인 경로가 있는데 그런 경로를 우리가 데이터 플로우에서 쭉 찾아가지고 실제 이 값이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역으로 이제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파란 걸로 define 된 부분은 파란 걸로 표시된 부분은 다 값이 지금 정의돼서 변경이 일어날 부분이에요. 그죠? 노란 거는 값이 사용만 돼서 여기서는 절대 값의 변경이 일어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요 녹색 화살표는 뭐냐면 바로 직전에 그 값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y는 여기 있는 y 값 때문에 변경이 되는 부분이 영향을 주는 부분이 얘도 영향을 주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여기도 영향을 주겠죠. 그죠? 그러면 temp 값 얘는 지금 여기에 영향을 주겠죠. 그죠? 그리고 y도 지금 얘를 영향을 주는 부분은 여기서 오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를 표현한 거고요. 이거는 그냥 제어흐름도예요. 여기 지금 GCD로 부르고 while 블럭 쭉 와서 이 for 블럭에서 이렇게 옮겨지는 거고, 요거를 이제 자료 흐름도로 그린다 그러면 조금 달라져요. 그러니까 스테이트먼트 단위로 이제 우리가 노드를 그리지만 자료 흐름도는 여기는 화살표가 결국 y 값에 의해서 얘가 변경된다는 거고, x 값에 영향을 준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에 x 값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지금 여기 있다는 거고요. 그죠? 자, 거기까지가 테스트 모델입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